평범한 어느 날 밤 지친 백만장자가 집에 돌아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한 신비로운 소녀가 나타나 음산한 경고를 속삭였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의미해 보였던 경고가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의 열쇠로 변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모든 것은 평범한 밤에 시작되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서 지친 재벌 박지훈은 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고에 차를 주차했고 머릿속은 여전히 숫자와 회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더러운 옷을 입고 놀란 눈빛을 가진 가난한 소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낯선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서 온 이 경고는 즉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질문할 시간은 없었다. 대저택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너무 크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박지훈의 심장이 거의 튀어나올 뻔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여러 명이 정말로 집 안에 있었다. 감각이 예민해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상태에서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소녀를 함께 끌어당겼다. 보안 시스템, 최신 장비들, 감시 카메라, 어느 것도 침입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거리의 한 아이가 그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구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침입자들이 이미 사라진 후였다.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림은 깨지고 서류들은 뒤섞여 있었다. 도난당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뒤져져 있었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것이었다. 박지훈은 그 소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왜 거기 있었을까? 결국 그는 다음 날 빈터 근처의 임시 피난처 한 구석에서 자고 있는 소녀를 다시 발견했다. 왜 자신에게 경고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지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할 수도 있었다. 그녀를 그곳에 남겨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서 무언가가 그의 양심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입원시키고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왜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감사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녀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다. 이후 며칠 동안 박지훈은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고 감시를 강화했지만 새로운 위협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 카메라는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동기나 범인에 대한 흔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매우 정확하고 계획적이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소녀였다. 항상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그녀는 종이에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다. 인물, 얼굴, 장소들,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림들은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집, 차고, 사무실, 그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몇몇 사람들, 그리고 충격적인 순간이 왔다. 종이 중에는 한 초상화가 있었다. 그가 젊은 시절 이후로 보지 못한 남자의 얼굴, 신비롭게 사라진 사람, 그의 부재는 항상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친구, 라이벌, 배신자,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세부 사항까지 그려져 있었다. 호기심에 찬 박지훈은 소녀와 대면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꿈이 온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현재에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시간과의 경주가 되었다. 그는 오래된 파일을 뒤지고 묻혀 있던 기억을 다시 살펴보고 그의 역사에서 지워진 과거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조금씩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밀이 있었다. 그 자신이 잊어버린 또는 잊도록 설득된 무언가가 있었다. 수십 년 전 그가 아직 젊었을 때 그는 한 도서관 사서에게 반했다. 순수하고 예상치 못한 강렬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사했고 삶을 계속 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믿지 않았다. 지금 소녀의 그림에서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를 배신한 남자의 얼굴과 함께, 편지들, 많은 편지들과 함께. 그는 그녀가 수년 동안 그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들이 결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가로채졌다.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박지훈은 흔적을 따라 문서들이 숨겨진 버려진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일기, 봉투, 기념품, 모두 그의 젊은 시절의 큰 사랑이 연락을 유지하려 했지만 침묵을 강요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항상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불안한 침묵을 유지하는 소녀는 점점 더 그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계시 속에서 그는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한 길 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여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딸이었다. 아니면 손녀, 생물학적 연결고리, 그가 모르고 잃어버린 사랑의 한 조각이었다. 마침내 그 여인을 찾았을 때 그녀는 쇠약해져 있었다. 치매를 앓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살고 있었다. 좋은 날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했다. 나쁜 날에는 주변 환경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일관된 것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가 편지를 썼는지 물었다. 항상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마치 결코 오지 않은 편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놀라운 선명함으로 빛났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다. 마치 젊음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세월 뒤에 온전히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알아보는 것은 즉각적이었다. 감정은 온전했다. 마음이 약해졌더라도 영혼은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몸짓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시간이 지나 낡은 반지를 꺼냈다. 50년 전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계획했을 때 구입한 같은 반지였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는 그녀의 손을 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네라고 말했다. 결혼식은 요양원의 정원에서 열렸고 모든 거주자와 직원들이 참석했다. 간단하고 시적이며 예상치 못한 행사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신부 앞에서 걸으며 바닥에 꽃잎을 뿌렸다. 그 남자 차고에서 그날 밤 위험에 처했던 그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 옆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후의 나날에 그는 매일 그녀를 방문했다. 그녀가 한 번도 받지 못한 편지들을 읽어주었다. 정원에 데이지를 심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조차도 그녀는 항상 그를 기억했다. 소녀는 이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위험에 대해 그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삶의 일부였다. 수호자, 경고. 있었던 일과 아직 있을 수 있는 일 사이의 다리였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밤에 그녀가 속삭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구함으로써 그녀는 거의 지워질 뻔했던 이야기도 구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결말에서 시작될 수 없다.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박지훈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그 순간으로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는 화요일 저녁이었다. 박지훈은 SK그룹 산하 SK부동산 개발의 대표이사로 오랜 회의와 협상으로 지친 채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을 그의 강남구 대저택으로 몰고 있었다. 53세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자 중 한 명으로 그의 회사는 서울 전역의 초고층 빌딩과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를 세워왔다.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다. 부산에 새로운 해변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는 계약이 거의 무산될 뻔했고 그는 개인적으로 개입하여 마지막 순간에 거래를 성사시켜야 했다. 이제 그는 집에 돌아와 위스키 한 잔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다. 그의 대저택의 전자 게이트가 열리면서 그는 넓은 진입로를 따라 운전하여 차고에 도착했다. 보통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았다. 피곤함에 한숨을 쉰 그는 차에서 내려 수동으로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때였다. 그가 차에서 내려 차고 문으로 걸어가는 순간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임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그는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누구십니까? 그는 단호하게 물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다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한 어린 소녀가 관목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더럽고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박지훈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뭐라고? 누가? 너는 누구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집 방향을 가리켰다. 그 순간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였다.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의 보안 시스템은 즉시 경찰에 알리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정원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이쪽으로. 그는 속삭였다. 안전할 거야. 그들은 정원 구석에 있는 작은 정자로 숨었다. 박지훈은 소녀가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양복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다. 괜찮아. 그가 안심시켰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이제 말해봐. 어떻게 집에 누가 있는 걸 알았니? 소녀는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큰 갈색 눈은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저는 그냥 알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요. 밥. 몇 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깼다. 3대의 경찰차가 빠르게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집으로 돌진했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박지훈은 소녀의 손을 잡고 경찰을 만나러 나갔다. 그의 저택 내부는 엉망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특히 심하게 뒤져져 있었다. 서랍들은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책들은 책장에서 끌어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의 금고는 여전히 잠겨 있었고 값비싼 미술품들도 그대로였다. 박 사장님,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사가 말했다. 이건 보통 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소녀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는 동안 그는 정원으로 나가 그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는 그저 환상이었던 것처럼. 그날 밤 박지훈은 가까운 호텔에서 묵기로 했다. 그의 집이 안전하다고 선언되었지만 그는 아직 침입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소녀, 그녀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그에게 경고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보안 담당자인 강민호를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다. 박 사장님, 어젯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강민호가 보고했다. 하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해킹되었고 모든 카메라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누구든 이것을 한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박지훈은 턱을 문질렀다. 이것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다. 보안을 강화하세요. 그가 지시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무엇이 없어졌는지, 무엇이 이상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그는 갑자기 멈추었다. 강씨, 한 가지 더요. 어젯밤에 제 집 근처에서 목격된 어린 소녀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10살 정도 검은 머리, 더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지훈은 계속해서 그 소녀의 얼굴을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있던 뭔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의 저택에 도착해서 그는 신중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낮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가 현관 계단을 오르는 순간 그는 문 앞에 작은 종이 조각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접힌 종이었다. 그는 그것을 펼쳤고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한 젊은 남자와 여자의 초상화. 남자는 그 자신의 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여자는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혜원, 그의 첫사랑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진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급히 둘러보았지만 거리는 비어 있었다. 누가 이것을 여기에 남겼을까? 그 소녀?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이혜원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 그는 수십 년 동안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강민호였다. 사장님, 그 소녀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노숙자들이 그녀를 수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데려와 주세요. 박지훈이 지시했다. 부드럽게요. 그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나를 구했습니다. 박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25년 전 그는 이혜원과 깊이 사랑에 빠졌었다. 그녀는 서울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였고 그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갑자기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잊기 위해 자신의 경력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제 25년 후의 과거가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신비한 소녀 수민이었다. 몇 시간 후 강민호는 작은 소녀를 데리고 박지훈의 저택에 도착했다. 낮의 빛 아래에서 그녀는 더욱 가난하고 취약해 보였다. 그녀의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그녀의 얼굴은 여러 날 씻지 않은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똑같은 깊은 지혜와 경계심으로 빛났다. 안녕 수민, 박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거실 소파에 그녀를 앉히면서 어젯밤에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는 큰 위험에 처했을 거야.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배고프니? 그가 물었다. 그녀가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요리사에게 뭔가 맛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할게. 박지훈은 그의 가정부인 김 여사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다시 소녀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발견한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수민, 이것을 너는 그렸니? 그가 물었다. 그림을 그녀에게 보여주면서 소녀는 잠시 그림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알지? 그가 물었다. 이 여자는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야. 수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꿈에서 그들을 봤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저는 종종 사람들의 꿈을 봐요. 특히 슬픈 꿈들이요. 박지훈은 이 대답에 놀랐다. 이 소녀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말하는 것에 진실이 있을까? 어느 쪽이든 그는 그녀가 어젯밤에 그를 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녀는 이혜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 수민, 너는 가족이 있니? 부모님이 계시니? 그가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는 병원에 계세요. 박지훈의 마음이 그녀를 향해 따뜻해졌다. 이 불쌍한 아이는 혼자였다.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어떻게 그녀가 살아남았는지는 신비였다. 너는 어디서 자니? 그가 물었다. 여기저기요. 그녀가 대답했다. 지하철역에서, 때로는 공원에서요. 박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밤부터 너는 여기 머물 거야. 그가 말했다. 내 집은 크고 빈 방이 많아. 너는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어. 소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녀가 물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나이에 맞는 흥분을 보이면서. 정말이야. 그가 미소 지으며 확인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내게 네가 보는 꿈에 대해 더 말해줘야 해. 특히 이 여자에 관한 것들. 수민은 그의 얼굴을 진지하게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이 어린 소녀의 성숙함에 놀란 박지훈은 동의했다. 좋아, 나는 진실을 말할게. 그날 저녁, 수민은 목욕을 하고 박지훈의 가정부가 구해준 새 옷을 입고 3번의 식사를 했다.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식사 후 그녀는 박지훈의 거실에 있는 커다란 소파에 앉아 그녀의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책을 펼치면서. 박지훈은 그녀 옆에 앉았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넓어졌다. 스케치북은 놀라운 세부, 사항을 가진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면들, 얼굴들, 건물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에게 익숙했다. 그의 회사 건물, 그의 저택, 그의 사무실, 이것들은 그녀가 결코 보지 못했을 장소들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고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최동혁, 그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SK그룹의 경쟁사인 한화건설의 CEO였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알지? 그가 물었다. 그림을 가리키면서. 그는 당신 꿈에 있어요. 수민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꿈에도요. 하지만 그들의 꿈에서 그는 미소 짓지 않아요. 그는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편지들이요. 박지훈은 혼란스러웠다. 편지? 무슨 편지? 사랑 편지요. 수민이 말했다. 당신이 그녀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보낸 당신이 받지 못한 편지들이요. 박지훈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이혜원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그때 일어났다. 무언가가 그에게 말해지지 않았다. 수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그리는 이 그림들은 그들은 진짜니? 아니면 그저 네 상상인가? 소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진짜예요. 그녀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제 꿈은 항상 진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숨기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박지훈은 다시 스케치북을 넘겨보았다. 더 많은 그림들, 더 많은 장면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의 그림. 그는 그 집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최동혁의 가족 소유의 별장이었다. 그들이 대학 시절에 여러 번 방문했던 곳. 이 집, 그가 속삭였다.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수민이 말했다. 그 집 지하에요. 편지들이요. 상자에 있어요. 박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완전히 놀란 상태로. 이 소녀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는 최동혁의 가족 별장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는 내일 그곳에 가야 해. 그가 결정했다.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해.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경고했다. 그 남자는 위험해요. 그는 당신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날 밤 박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이혜원을 처음 만났던 그날로.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그녀의 친절한 눈, 책에 대한 그녀의 사랑. 그들은 즉시 연결되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미국 장학금을 받아 갑자기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상심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일에 몰두했고 그의 슬픔을 성공에 대한 굶주림으로 바꾸었다.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25년 후에 어떤 어린 소녀가 그에게 그가 속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 아침이 밝아올 때 그는 그의 결정을 확고히 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수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그의 비서에게 전화하여 그가 당일 모든 회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가 설명했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야.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수민을 조수석에 태우고 그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다. 최동혁의 가족 별장이 있는 곳으로. 운전하는 동안 박지훈은 과거에 대해 생각했다. 그와 최동혁은 대학 시절 경쟁자였다. 둘 다 반에서 최고였고 둘 다 SK그룹에서의 인턴십을 위해 경쟁했다. 박지훈이 그 자리를 얻었고 그것이 그의 경력의 시작이었다. 최동혁은 결국 한화로 갔고 여전히 성공했지만 항상 약간의 원망이 있었다. 그리고 이혜원이 있었다. 박지훈은 그녀를 만나기 전에 최동혁이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지훈을 선택했다. 그것이 그들의 우정의 균열을 가져왔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수민이 말했다. 그들이 작은 마을로 들어서면서 저 언덕 위에요. 사세나. 박지훈은 놀랐다. 너는 어떻게 알지? 너는 여기 와 본 적이 없잖아. 제 꿈에서 봤어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들은 언덕을 올라갔고 오래된 한옥이 나타났다.
그것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수년간의 방치로 약간 황폐해져 있었다. 박지훈은 그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것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아마도 대학 졸업 직후일 것이다. 그는 차를 세우고 수민과 함께 내렸다. 그들은 잠긴 대문 앞에 섰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가 물었다. 수민은 담장을 따라 걸어가 느슨한 나무, 판자를 가리켰다. 여기로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의 지식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그들은 담장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고 자신들을 버려진 정원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은 조용했고 분명히 수년 동안 비어 있었다. 지하실은 어디 있지? 그가 물었다. 부엌 바닥 아래요, 수민이 말했다. 이쪽으로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한옥의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수민은 그를 부엌으로 이끌었고 낡은 식탁을 옆으로 밀었다. 그 아래에는 문이 있었다. 바닥에 평평하게 내장된 나무 문이. 여기요. 그녀가 말했다. 박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당겼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손전등 있니? 그가 물었다. 수민은 그녀의 작은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놀랐다. 내려가기 전에 그가 말했다. 내게 말해줘. 내가 무엇을 찾게 될까? 소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진실이요. 그녀가 단순히 말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요. 박지훈은 어두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수민의 손전등이 그들 앞의 길을 비추는 동안 지하실은 놀라울 정도로 넓었고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이 오래된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어떻게 알지? 박지훈이 물었다. 상자들의 미로를 살펴보면서 수민은 주저없이 오른쪽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요, 책장 뒤에요. 그들은 낡은 책장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벽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걸 움직여야 해요, 수민이 말했다. 함께. 그들은 무거운 책장을 옆으로 밀었다. 그것은 천천히 움직였고 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책장 뒤에는 작은 벽감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박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뻗어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서 무게감이 느껴졌다. 마치 그것이 담고 있는 비밀의 무게를 느끼는 것처럼. 열어봐요. 수민이 속삭였다. 그는 상자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다행히도 그것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뚜껑을 열었다. 내부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수십 개의 편지들 묶여 있고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묶음을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이혜원이었다. 편지는 1998년 4월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직후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첫 번째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지훈에게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선택권이 있었다면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내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고 내게 함께 가라고 강요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관계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신이 내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 것이에요. 나는 매일 당신을 생각해요. 어서 빨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 편지가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혜원. 박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혜원이 미국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갔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 그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그는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다. 1998년 5월 날짜에. 그리고 그 다음 것, 그리고 또 그 다음 것. 그들 모두 비슷했다. 사랑과 그리움과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찬. 그런데 왜 그는 이 편지들을 한 번도 받지 못했을까? 마지막 묶음에 도달했을 때 그는 날짜가 1999년 12월임을 알아차렸다. 거의 2년 동안의 편지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멈추었다. 더 이상 없나요?
그가 물었다. 상자 안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다른 묶음이 있어요. 수민이 말했다. 상자의 다른 쪽을 가리키면서. 그는 두 번째 묶음을 집어들었고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것들은 그의 필체였다. 그의 이름으로 된 편지들, 이혜원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치면서 그것은 냉담했다. 이혜원에게 미국에서의 새 생활에 정착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떠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대학 시절의 로맨스 이상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경력에 집중해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꿈을 쫓아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이 장을 닫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박지훈. 나는 이것을 쓰지 않았어. 그가 외쳤다. 충격과 분노로. 누군가 내 이름으로 이것을 위조했어. 그는 다른 편지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들 모두 같은 톤이었다. 차갑고 거리감 있고 이혜원에게 그를 잊으라고 말하는. 모두 그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것들을 쓰지 않았다. 최동혁, 그가 이를 갈면서 말했다. 그가 이것을 했어. 그가 그녀의 편지들을 가로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 가짜 편지들을 보냈어. 그는 상자의 바닥에 있는 마지막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더 새로운 봉투였고 2000년 초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고 내부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것은 이혜원이었다.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그가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요구했나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입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그녀를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지훈은 사진을 응시했다. 충격으로 말을 잃은 채. 딸? 그는 딸이 있었다. 이혜원이 임신했고 그는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내 꿈에서 본 여자아이예요. 수민이 말했다. 사진을 가리키면서. 유진. 박지훈이 속삭였다. 내 딸 모습. 그는 마치 세상이 그의 발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이혜원이 자신을 떠났다고 믿었다. 그녀가 그를 위해 충분히 싸우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결코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것을 막았다. 그녀는 어디 있지? 그가 물었다. 수민을 향해 돌아서면서. 이혜원은 어디 있지? 그리고 유진은? 내 딸은? 수민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유진 이모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제 엄마의 언니였어요. 박지훈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 늦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혜원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녀는 서울의 양로원에 계세요. 수민이 말했다. 성북구에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파요. 그녀는 치매가 있어요. 좋은 날에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요. 나쁜 날에는 그녀는 주변 환경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박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허리를 굽혀 수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래서 너는 내 손녀구나. 그가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유진 이모와 제 엄마 모두 잃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살게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니야.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이야, 수민. 그리고 나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만회할 거야. 그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그것을 단단히 안았다. 자, 이제 가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아. 그들이 지하실을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숨어. 박지훈이 속삭였다. 수민을 가구 뒤로 끌어당기면서.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계단으로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면서. 박지훈은 상자를 꽉 쥐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것처럼 저 발소리가 지하실에 도달했고 그들은 손전등 빛을 보았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오세요, 박지훈.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요산. 그것은 최동혁이었다. 박지훈은 수민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의 숨을 자리에서 나왔다. 동혁,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되어 있었다. 오랜만이야. 최동혁은 50대 중반의 날씬하고 잘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의 머리는 회색이 섞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는 손전등을 박지훈의 얼굴로 향하게 했다. 그를 잠시 눈멀게 하면서 뭘 찾고 있나요? 최동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진실이야, 박지훈이 대답했다. 금속 상자를 들어올리면서. 이것이 그런 것 같은데. 최동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내 것이에요. 아니, 박지훈이 말했다. 그의 분노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이것은 네가 내게서 훔친 것이야. 내 인생, 내 사랑, 내 딸. 최동혁이 얼어붙었다. 당신이 알았군요. 네가 왜 그랬어? 박지훈이 물었다. 우리는 친구였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내 인생을 파괴하려 했어. 최동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쓴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지면서.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가 말했다. 최고의 성적, SK에서의 인턴십, 그리고 그녀까지. 이혜원은 내가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나 대신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고쳐야 했어요. 그녀의 편지를 가로채는 것으로, 내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박지훈이 incredulously 물었다. 너는 내가 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게서 숨겼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나는 이혜원을 위해 거기 있었어요. 최동혁이 말했다. 방어적으로. 그녀가 임신했을 때, 당신이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녀를 도왔어요. 그녀에게 돈을 주었어요. 유진이 잘할 수 있는 집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건 네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아. 박지훈이 말했다. 너는 두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어. 그리고 이제 봐봐. 내 딸은 죽었고 이혜원은 치매를 앓고 있어. 그리고 내 손녀는 거리에서 살았어. 이게 네가 원한 것이야? 최동혁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손녀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수민이 그녀의 숨은 자리에서 나왔다. 그녀는 최동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움 없이. 이게 수민이야. 박지훈이 말했다. 유진의 딸, 내 손녀. 최동혁은 소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찾았지? 수민이 나를 인도했어. 박지훈이 설명했다. 그녀는 꿈에서 모든 것을 보았어. 그녀는 나를 너의 사람들로부터 구했어. 내 집에 침입했던. 내가 당신 집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최동혁이 항의했다. 거짓말 마. 박지훈이 말했다. 이제 충분해, 동혁.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어. 그는 상자를 단단히 안고 수민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간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일 나는 이혜원을 보러 갈 거야.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최동혁은 그들의 길을 막았다. 기다려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부탁이에요. 내가 실수했어요. 나는 알아요. 하지만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것이 네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야. 박지훈이 대답했다. 너는 내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야. 글쎄, 너무 늦었어. 나는 알아. 그리고 이제 나는 이혜원을 다시 만날 거야. 그는 최동혁을 밀치고 지나갔고 수민을 데리고 계단으로 향했다.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갈 때 그는 최동혁이 그의 뒤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그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25년 전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것이다. 차 안에서 그는 수민에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것을 알지 못했을 거야. 소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가 당신을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좋은 날에요. 그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성북구에 있는 햇살 요양원이오니 수민이 말했다. 저는 가끔 그녀를 보러 가요. 하지만 그녀는 보통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박지훈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리는 그녀를 보러 갈 거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그들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마음은 지난 25년 동안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는 여전히 이혜원의 마음에 장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수민도 있었다. 그의 손녀, 그의 혈육, 그가 몰랐던 가족의 일부.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전날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민을 위해 집에 손님방을 준비했고 소녀는 그곳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가진 가장 안전한 밤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의 넓은 주방에 서서 커피를 마시면서 옛 편지들이 담긴 상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는 밤새 그것들을 읽었고 각 단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혜원의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편지들, 그리고 최동혁이 그의 이름으로 보낸 차갑고 잔인한 거부의 편지들. 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떻게 그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는 고개를 들어 수민이 주방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박지훈의 가정부가 전날 구해준 새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할아버지라고 그를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은 이상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맞는 느낌이었다. 안녕, 수민.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잤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가 너무 푹신했어요. 거의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웃었다. 아침 먹을래? 우리는 곧 출발해야 해. 그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고 박지훈은 그녀에게 시리얼 한 그릇을 내왔다. 그는 이 어린 소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손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엄마인 유진의 성장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첫걸음, 첫말, 학교 첫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빼앗겼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수민이 물었다. 그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보면서. 네, 엄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진에 대해. 그녀는 어땠니? 수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엄마는 정말 똑똑하고 친절했어요. 그녀는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요. 아이들은 그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할머니가 가끔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박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그가 물었다. 수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떠났어요. 저는 그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또 하나의 아픔. 그의 딸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리고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았니? 그가 물었다. 엄마가 떠난 후로요. 그녀가 말했다. 약 1년 정도요. 처음에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점점 더 아프게 되었고 그들은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저는 위탁 가정에 있었지만 그곳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어요. 박지훈은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는 강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찾아냈고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가 약속했다. 나는 너를 돌볼 거야, 수민. 내가 약속할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어린아이처럼 보이면서.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박지훈의 차에 탔고 성북구에 있는 햇살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박지훈은 점점 더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25년 만에 이혜원을 보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볼까? 그녀는 그를 용서할까? 그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그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이 말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할머니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긴 것을 느끼면서. 햇살 요양원은 조용한 주거 지역에 위치한 현대적인 2층 건물이었다. 그들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은 그의 차 안에 잠시 앉아 있었다.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준비됐어요? 수민이 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어. 그가 말했다. 비록 그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지만 그들은
요양원 로비로 들어갔다. 수민이 앞장서서 리셉션에서 그녀는 간호사와 대화했다. 그녀의 할머니를 보러 왔다고 설명하면서 간호사는 수민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에 이혜원 씨는 좋은 상태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마쳤고 지금은 정원에 계세요. 그들은 요양원의 뒤쪽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벤치와 꽃이 가득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거기 데이지가 피어있는 화단 근처의 벤치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박지훈은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비록 그녀가 많이 변했지만 이혜원은 이제 70대 초반이었고 그녀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그녀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같았다. 지혜와 친절함으로 가득 찬 그의 심장이 거의 멈추는 것 같았다. 모든 기억들이 그에게 밀려왔다.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한강에서의 산책, 그들의 첫 키스, 함께 꾸었던 미래에 대한 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에게서 훔쳐졌다. 할머니 수민이 외쳤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이혜원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수민아, 그녀가 말했다. 팔을 벌리면서. 내 사랑스러운 아이. 수민은 그녀를 껴안았고 그런 다음 그녀 옆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이혜원이 대답했다.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도 기억하고 심지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해. 수민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제가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이혜원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박지훈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얼굴에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지훈? 그녀가 속삭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안녕 혜원,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녀는 그를 응시했다. 충격과 혼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이럴 수가, 정말 당신인가요? 아니면 내가 또 환각을 보는 건가요? 정말 저예요. 그가 말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저는 실제입니다, 혜원.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나를 찾았죠? 수민이 나를 당신에게 이끌었어요. 그가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의 연결고리였어요. 이혜원은 수민을 바라보았다. 질문으로 가득 찬 눈으로. 하지만 어떻게? 제가 꿈을 꿨어요, 할머니. 수민이 설명했다. 당신과 그에 대한 꿈이요. 그리고 저는 그를 찾았어요. 이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내 편지들을 받지 못했죠. 그녀가 말했다. 박지훈을 다시 바라보면서. 수년 동안 나는 당신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박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격렬했다. 나는 당신의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어제까지 알지 못했어요. 최동혁이 모든 것을 가로챘어요. 그는 당신의 편지들을 가로챘고 내 이름으로 당신에게 가짜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이혜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서서히 이해로 넓어졌다. 동혁,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그랬다고. 하지만 왜? 그는 당신을 원했어요. 박지훈이 설명했다. 그는 항상 당신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우정을 배신했어요. 이혜원은 그녀의 손으로 그녀의 입을 가렸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것, 당신이 우리 딸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가 확인했다. 내가 당신의 임신에 대해 알았다면 나는 당신 곁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유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되었을 거예요. 이혜원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진,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당신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질문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당신이 우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의 편지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박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이혜원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의 모든 선을 연구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거의 변하지 않았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 기억 속에 당신과 똑같아요.
박지훈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당신도 그래요. 그가 말했다. 당신의 눈은 여전히 같아요.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깊은 침묵 속에서. 그것은 마치 시간이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들이 젊고 사랑에 빠졌을 때로. 그들이 나에게 당신이 미국으로 갔다고 말했어요. 박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결코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부모님은 나를 시골로 보냈어요. 임신이 눈에 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수치스러워했어요. 그들은 대학생과 사서의 관계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동혁의 거짓말에 협조했군요. 박지훈이 추론했다. 이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유진을 낳은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나는 일자리를 찾았고 우리 딸을 혼자 키웠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는지 박지훈이 말했다. 깊은 후회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이혜원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수민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있어요. 박지훈은 망설였다. 다음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수십 년 동안 보관해 온 것을.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가 말했다. 나는 이것을 샀어요. 나는 당신에게 청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은 사라졌고 나는 결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는 상자를 열었고 내부에는 단순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그 빛은 여전히 눈부셨다. 나는 그것을 팔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했다. 나는 그것을 보관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아마도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항상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뭔가 미완성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의혜원은 반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빛났다. 지훈,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알아요. 이것은 미친 짓처럼 보일 거예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25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어요. 당신은 치매가 있고 나는 늙었어요.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알아요. 나는 결코 당신을 진정으로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혜원, 당신은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무 늦었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혜원은 웃음과 눈물의 혼합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미쳤군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늙었고 내 마음은 날마다 조금씩 나를 떠나고 있어요.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좋은 날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거예요. 나쁜 날에 나는 당신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매일매일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이혜원의 얼굴에 놀라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말했다. 네, 지훈,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박지훈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밀어 넣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수미는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제가 꿈에서 본 것이 이거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 둘이 다시 함께하는 것. 이혜원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드디어. 박지훈은 이혜원과 수민 모두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갑자기 방해받았다. 정원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들은 돌아서서 최동혁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그가 박지훈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박지훈은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다. 충분해, 동혁. 그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어요. 이제 떠나세요. 하지만 최동혁은 앞으로 나아갔다. 이혜원, 그가 호소했다. 그를 믿지 마세요. 그는 당신을 버렸어요. 그는 당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돌봤어요. 이혜원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강했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삶을 훔쳤어요, 동혁. 당신은 지훈의 편지들을 가로챘고 가짜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우리의 딸에게서 그녀의 아버지를 빼앗았어요. 최동혁은 창백해졌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가 말했다. 거의 애원하듯이.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혜원이 대답했다. 그것은 강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떠나주세요, 동혁. 제발 그냥 떠나세요. 최동혁은 그들 셋을 응시했다. 박지훈, 이혜원, 그리고 수민. 그는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괴로운 시선 후에 그는 돌아서서 정원을 떠났다. 박지훈은 이혜원 옆에 다시 앉았다. 그는 당신을 다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가 약속했다. 이혜원은 미소 지었다. 갑자기 그녀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나는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수미는 그녀의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아, 사랑하는 아이야. 단지 조금 피곤할 뿐이야. 오늘은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 박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연구했다. 걱정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당신을 휴식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 이혜원이 말했다. 그의 손을 꽉 쥐면서.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나는 내가 당신을 기억하는 동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박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가 약속했다. 이제부터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수민이 그들 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녀의 꿈들이 그녀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녀의 진정한 가족에게.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은 함께였다. 이후 며칠 동안 박지훈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그의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고 그의 시간을 이혜원과 수민과 함께 보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혜원이 햇살 요양원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확인했고 매일 그녀를 방문했다. 좋은 날에는 그들은 정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나쁜 날에는 그는 단순히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마치 그녀가 처음 듣는 것처럼. 수미는 박지훈의 저택으로 이사했고 그는 법적으로 그녀의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녀를 위한 방을 꾸미고 그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소녀는 빠르게 적응했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다. 마치 그녀가 항상 그곳에 속했던 것처럼. 결혼식 계획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작은 행사가 될 것이었다. 요양원의 정원에서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혜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그들은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박지훈은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수민의 꿈들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덜 어둡고 더 희망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그 그림들은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 행복한 순간들, 함께하는 시간, 사랑으로 가득 찬 기억들. 결혼식 전날 저녁, 박지훈은 그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을 보면서. 그는 대학 시절의 사진들을 찾아냈고 그중 몇 장에는 이혜원과 그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너무 젊고 희망에 차 보였다. 그는 그들에게서 빼앗긴 시간에 대해 슬퍼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감사했다.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민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와, 그가 말했다. 미소 지으면서. 수민은 들어와서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가 보고 있던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가 정말 예뻤어요. 그녀가 말했다. 젊은 이혜원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랬지, 박지훈이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예뻐. 그녀의 눈은 변하지 않았어. 수민은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이 내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가 말했다. 이것은 내가 25년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이야. 하지만 적어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어서 기뻐. 수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그녀의 배낭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저는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그녀의 특유의 세부적인 스타일로 그려진. 그것은 결혼식을 보여주었다.
정원, 꽃들, 햇살, 그리고 박지훈과 이혜원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그들 뒤에는 젊은 여성의 희미한 형태가 있었다. 미소 짓고 있는. 이것은 유진이에요. 수민이 설명했다. 희미한 형태를 가리키면서. 저는 꿈에서 그녀를 보았어요. 그녀는 내일 거기에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녀는 당신들이 드디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박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소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안았다. 고마워 수민. 그가 속삭였다. 이것은 내가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이야. 다음 날 아침은 완벽하게 맑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따뜻한 봄 공기가 불어왔다. 박지훈은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했다. 수민과 함께. 그들은 정원을 꾸미는 것을 도왔다. 의자들을 배치하고 꽃들을 배열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다. 비록 그것이 작은 행사였지만 박지훈은 그것이 특별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혜원이 좋아하는 꽃인 데이지로 정원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그녀에게 가져왔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것. 그리고 그는 청혼했을 때 그녀에게 준 반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결혼 반지를 골랐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 요양원의 직원들, 그리고 박지훈의 회사에서 온 몇몇 동료들. 그는 최동혁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상처는 아직 너무 깊었다. 그가 이혜원의 방으로 가서 그녀를 데리러 갔을 때 그의 심장은 기대로 뛰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이혜원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이미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흰 머리에 반사되어 거의 후광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는 그의 숨을 앗아갔다. 안녕하세요, 신랑 양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장난스러움으로 반짝였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곧 나의 아내가 될 분. 그가 대답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당신, 우리의 과거, 우리가 함께 있어야 했던 삶.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이 있었다. 저를 재단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박 사장님? 그녀가 물었다. 옛날의 경위를 사용하면서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대학에서 서로를 불렀던 호칭을 사용하면서. 함께 그들은 정원으로 걸어갔다. 음악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손님들은 일어서서 그들을 환영했다. 수미는 앞쪽에 서 있었다. 데이지 꽃다발을 들고 그녀의 얼굴에는 넓은 미소가 있었다. 이혜원은 박지훈의 팔을 꽉 쥐었다. 약간 긴장한 것 같았다. 저는 이것이 꿈인지 궁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꿈이 아니에요. 그가 확신시켰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입니다. 의식은 간단했지만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해, 맹세를 했고 함께할 남은 삶을 약속했다. 박지훈이 결혼 반지를 이혜원의 손가락에 밀어 넣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박지훈 씨와 이혜원 씨를 부부로 소개합니다. 주례자가 선언했다. 박지훈은 몸을 숙여 부드럽게 그의 새 아내에게 키스했다. 손님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결혼식 후의 작은 연회에서 이혜원은 수민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녀가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수민은 미소 지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그것을 꿈에서 보았어요. 이혜원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꿈들은 선물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럴게요. 수민이 약속했다. 박지훈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의 아내와 손녀 옆에 앉았다. 내 두 페이보릿 레이디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수민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혜원이 말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그런 꿈들을 꾸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에 대해 매우 감사해. 저의 엄마도 같은 꿈들을 꿨어요. 수민이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도요. 젊었을 때. 그것은 우리 가족 안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종종 미래에 대한 꿈을 꿨었어.
그녀가 확인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은 점점 더 희미해졌어. 내 마음이 약해지면서 꿈들도 사라졌어. 하지만 이제 수민이 있어요. 박지훈이 말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꿈을 꿀 수 있어요. 이혜원은 갑자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 급격한 명료함이 있었다. 지훈,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을 때 그는 걱정스러워졌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의 집에 있던 침입자들에 대해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최동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의 회사에 있는 누군가였어요. 내가 꿈에서 봤어요. 오래전에. 당신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당신을 없애려고 했어요. 박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내 사업 파트너라고 누구요? 이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가 말했다. 좌절감으로. 하지만 그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에요. 그는 당신의 회사를 가지려고 했어요. 수민이 끼어들었다. 강민호요. 그녀가 말했다. 박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강민호? 내 보안, 책임자.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를 꿈에서 보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당신의 서류들을 찾고 있었어요. 어떤 계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박지훈은 생각에 빠졌다. 강민호는 5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해왔다. 그는 회사의 가장 신뢰받는 직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부산 리조트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부산 계약, 그가 갑자기 깨달았다. 그것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거래야. 강민호가 그것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야. 조심해요. 이혜원이 경고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박지훈은 그의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조심할게요. 그리고 내일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거예요. 수미는 그들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녀가 물었다. 박지훈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그가 확신시켰다. 이제 내게는 나를 보호하는 2명의 특별한 여성이 있잖아. 이혜원은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다. 우리가 당신을 막 찾았는데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가 약속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후반 그들이 요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혜원은 갑자기 박지훈의 팔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로 나와 함께 여기 머물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갑자기 불안해 보이면서. 매일 밤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자주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내 집에서 며칠을 보낼 수 있는지 의사와 상담할 거예요. 그녀는 안도한 것처럼 보였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단지 내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내가 잊어버릴까봐. 당신이 잊어버리더라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거예요. 매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5년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말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 것이에요. 박지훈.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당신 것이었어요. 이혜원. 그가 대답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는 약속으로.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수민에게 학교에 가라고 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확신시켰다. 난 조심할게. 그가 약속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할머니를 보러 갈 거야. 회사에 도착하자 그는 즉시 최고 경영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강민호는 그곳에 있었고 평소처럼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그는 박지훈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지훈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근 우리 회사에서 내부 보안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부산 리조트 프로젝트 관련 기밀 문서에 무단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그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강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미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던졌다. 이것은 우리 IT 부서가 발견한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내 개인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그 IP 주소는 모두 당신의 컴퓨터로 추적되었습니다. 강민호. 15. 방 안의 다른 임원들이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박 사장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제 컴퓨터를 원격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돈 때문이죠. 박지훈이 간단히 대답했다. 부산 리조트 계약이 체결되면 당신은 그 정보를 우리의 경쟁사에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내 집에 침입했던 사람들을 보낸 것도 당신이었죠. 강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두 번째 폴더를 꺼내면서 당신의 은행 기록입니다. 대규모 입금이 한화건설의 자회사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정보를 팔고 있었군요. 강민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문을 향해 돌진했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았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박지훈이 물었다. 진정한 호기심으로. 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가 말했다. 성공, 돈, 권력,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당신은 내 가장 신뢰하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내가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약점입니다. 강민호가 대답했다. 당신은 너무 쉽게 사람들을 믿습니다. 경비원들이 강민호를 데리고 나갔고 박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배신당했다. 먼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리고 이제 그의 신뢰하는 동료에게.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가 수년에 걸쳐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많은 건물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혼자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수민이었다. 할아버지, 학교가 끝났어요. 할머니를 보러 갈까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1시간 후 그들은 햇살 요양원에 도착했다. 이혜원은 그녀의 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내 두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군요. 그녀가 말했다. 박지훈은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명료했다.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처리되었어요. 그가 확인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나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민이 웃었다.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듣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박지훈이 약속했다. 지금은 나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사가 이혜원이 주말에 우리와 함께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허락했어요. 이혜원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당신의 집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집이요. 그가 수정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내예요. 기억하세요? 그녀는 행복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가방을 꾸려야겠군요. 그가 말했다. 금요일에 당신을 데리러 올게요. 그들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냈다. 정원에서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지훈은 이혜원의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는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그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이혜원은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박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구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잃기 전까지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키스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박지훈과 수미는 차로 돌아갔다. 그들이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수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가 물었다.
저는 엄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가 지금 우리를 볼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가 동의했다. 그녀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수미는 미소 지었다. 저는 요즘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더 이상 무서운 꿈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행복한 꿈이에요. 어떤 행복한 꿈이니? 그가 물었다.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꿈이요. 그녀가 설명했다. 당신, 저, 할머니, 우리는 큰 집에 살고 정원이 있고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요. 그녀는 기억력이 좋고 우리 모두 행복해요. 박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계획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거야, 수민. 약속할게.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런 다음 거실에서 영화를 보았다. 수민이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을 때 박지훈은 그녀를 부드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삶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보호천사였다. 어둠 속에서 그를 인도하는 빛.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키스했다. 고마워, 수민.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나에게 내 가족을 돌려주었어. 다음 날 그는 변호사를 만나 수민의 법적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또한 그의 유언장을 변경하여 그의 모든 재산이 수민과 이혜원에게 가도록 했다. 그의 회사는 결국 좋은 손에 남겨질 것이다. 주말이 되자 그는 이혜원을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녀는 흥분했고 수민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그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경외감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방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가 말했다. 데이지를 심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수민은 열정적으로 그들을 따라왔다. 이혜원을 위해 준비된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밝고 넓은 공간이었고 신선한 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원을 내려다보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다. 이곳은 완벽해요. 그녀가 말했다. 감정으로 목이 메인 차에. 당신처럼. 그가 대답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저녁에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으로서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공유했다. 식사 후 그들은 정원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것을 성취했어요. 이혜원이 말했다. 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무엇을 성취했죠? 그가 물었다. 당신은 원을 완성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왔어요. 그는 그녀의 말을 생각해 보았고 그녀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완전한 원이 되었다. 그가 25년 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이 이제 그에게 돌아왔다. 다른 형태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그래요, 그가 동의했다. 원이 완성되었어요. 수민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함께 그들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세 개의 영혼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었다. 할아버지, 수민이 말했다. 제가 처음 당신에게 경고했던 그 밤에 대해 기억하세요? 당신의 차고에서요? 물론이지, 그가 말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꾼 밤이었어. 제가 당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인용했다. 저는 당신을 구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구했어요. 이혜원이 추가했다. 당신은 거의 지워질 뻔했던 이야기를 구했어요. 우리의 이야기요. 박지훈이 말했다. 그들 둘을 가까이 끌어안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함께 서 있었다. 별빛 아래에서. 마침내 완전해진 가족으로서. 원이 완성되었다.